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규제, 과연 어디를 겨누고 있을까요? 다들 보통은 코인 발행사를 먼저 떠올리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규제는 테더나 USDC 같은 토큰 자체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바로 결제가 일어나는 레일,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때립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웃나라 일본이 최근에 이 사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죠. 맞아요. 바로 스마트폰 앱이라는 유통 채널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강의 형식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실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장 최근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막 일본에서 해외 스테이블 코인 결제 앱들을 콕 집어서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걸 보고 여러분도 단순히 일본이 크립토를 배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표면적인 차단 조치만 보면 일본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막 혐오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네네. 오히려 일본은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체계 안으로 가장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전자결제 수단이라는 명확한 지위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전자결제 수단이요? 네. 제도권 안에 공식적인 결제 도구로 인정을 한 것이죠. 지금 일본 당국이 미등록 해외 스테이블 코인 결제 앱에 대해서 차단이나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있는 진짜 이유는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코인을 싫어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일상적인 결제에 써도 좋다. 단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허가한 사업자와 방식을 통해서만 써라. 이런 매우 통제된 수용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아, 이해가 단번에 가네요. 그러니까 코인 자체를 불법화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강제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보통 규제를 한다. 이러면 돈을 찍어내는 곳, 즉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직접 압박하는 게 상식적인 접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매일 다운로드 받는 그 앱 결제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걸까요? 규제 당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답은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합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할권이 아예 다르죠. 네, 이들을 일본 금융청이 직접 통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아, 실효성이 떨어지겠네요. 맞아요. 이 실전적인 포인트를 이해하시려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레이어요? 네, 첫 번째는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 토큰 그 자체인 토큰 레이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테더나 USDC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갑, 결제 대행, 거래소, 또 법정화폐와 코인을 교환해주는 온오프램프 기능들이 존재하는 서비스 레이어입니다. 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직접 마주하는 화면, 즉 앱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모듈, UI 환경을 포함하는 유통 레이어입니다. 유통 레이어. 네, 일본 금융당국은 바로 이 세 번째 유통 레이어를 전체 생태계의 숨통을 쥐고 있는 초크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유통 레이어가 초크 포인트다. 이 말이 확 와닿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토큰이 아무리 혁신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졌고 또 서비스 레이어에 막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다고 해도요. 네네. 결국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 그 모든 기술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이세요. 결국 국경을 넘나드는 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 있는 유통망, 그러니까 사용자와 맞닿아 있는 가장 끝단의 라스트 마일을 통제한다는 전략인 거죠. 와, 진짜 똑똑한 접근이네요. 네, 대중의 확산은 결국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는 그 당연한 과정이 끊어지면 대중화는 그 즉시 멈춰버립니다. 그렇겠네요. 앱이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일본 금융청 산하의 논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등록되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단순하게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경고 및 공표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에게 해당 앱의 삭제를 직접 요청한다. 이런 대응 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사한테 직접 삭제를 요청한다고요? 네, 맞아요. 통제할 수 없는 해외의 토큰 발행사를 쫓아다니는 대신에 자국 내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깔리는 유통 채널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의 통제력입니다. 좀 무섭기도 하죠. 앱스토어 삭제 요청이라니 이 부분은 정말 크립토 생태계가 가진 본질적인 모순을 딱 찌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블록체인은 사실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탄생했고 그 어떤 단일 주체도 네트워크를 멈출 수 없다고 늘 자랑해왔잖아요. 네, 그게 핵심 철학이죠. 그런데 정작 그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스토어는 철저하게 중앙화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라도 결국 중앙화된 빅테크 기업의 그 승인 버튼 하나에 생사가 갈리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크립토 산업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수많은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모여서 국가나 은행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정말 혁신적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일본 시장에서 그 혁신적인 결제 생태계가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 심사팀 직원이 규제 당국의 협조 요청을 받고 삭제 버튼을 누르냐 마느냐에 달려있게 된 겁니다. 와, 진짜 현실적이네요. 과거 일본 금융청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던 해외 크립토 지갑이나 거래소 앱들을 적발했을 때 실제로 애플과 구글의 삭제를 요청해서 일본 지역 앱스토어에서 자취를 감추게 만든 선례가 있습니다. 아, 이미 그런 사례가 있군요. 네,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해외로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또 파괴력은 압도적인 무기가 바로 이 앱스토어 통제라는 겁니다. 정말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난 규제 집행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유통망을 다 틀어 막아버리면 결국 사용자들은 좀 음성적인 경로로 빠지거나 아니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복잡한 우회로를 찾지 않을까요? 네, 그럴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죠. 소위 말하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일본 당국도 단순히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레일을 깔아주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거겠죠?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무작정 문을 걸어 잠그면 음성 시장만 커질 뿐이라는 걸 일본 금융당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첫 번째 핵심 전략이 바로 토큰 금지가 아닌 깐깐한 레일 허가제입니다. 레일 허가제요? 네, 문을 활짝 열어두되 그 앞에 아주 엄격하고 세밀한 기준을 가진 문지기를 세운 것이죠. 문지기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이 문지기의 역할과 기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최근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공지들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됐나요? 당장 2026년 1월 26일자 공지를 보면요. 자금결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탁형 구조에서의 준비자산 운용 기준을 아주 세밀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탁형 구조의 준비자산 운용 기준이라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 쌓아두는 달러나 주체 같은 자산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굴릴 것인지 그 룰을 촘촘하게 짰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고객의 돈이 어디로 빼돌려지거나 위험한 자산에 투자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신탁기관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관리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확립한 것이죠. 확실히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뒤인 2026년 2월 3일자 몽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쟁점을 다룹니다. 오, 어떤 쟁점인가요? 바로 외국 신탁 수익권을 전자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범위의 확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 코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일본이 요구하는 기준, 즉 동등승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다면 일본 내 유통 레일에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 2월 3일자 공지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죠. 그러니까 해외 발행사들에게 너희 코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일본 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싶다면 너희의 준비자산 증명과 고객보호 체계가 일본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똑같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문을 열어준 셈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일본의 규제 기준을 맞춘 로컬 파트너나 신탁사를 통하면 합법적인 결제 레일 위를 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도를 아주 정교하게 깔아두고 조건에 맞는 사업자만 레일 위에 오리겠다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야심찬 프레임인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단순히 토큰의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금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투명하고 당국의 통제권 안에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진짜 주제뱅구대 양동 작전이네요. 한쪽에서는 2026년 초반부터 연달아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동등성 기준이라는 깐깐한 문지기를 세워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결제 레일을 깔고요. 네, 양성화의 길을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레일을 타지 않는 미등록 야인들은 애플과 구글이라는 거대 빅테크를 움직여서 아예 유통망을 끊어버린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정교하게 써가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시장의 모습, 그들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과연 어떤 형태일까요? 일본 규제 당국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최종 완성본은 바로 허가받은 결제 사용자 경험의 구축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일본의 어느 편의점에 가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에 있는 결제 앱을 열고 지문인식 한 번으로 부드럽게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마치는 거죠. 오, 카카오페이나 애플페이를 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네요. 네, 마찰이 제로에 가까운 혁신적인 핀테크 경험이죠. 하지만 그 편리하고 예쁜 앱 화면 이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의 레일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백엔드 레일은 방금 앞서 말씀하신 그 깐깐한 문지기를 통과한 사업자들만이 관리하는 철저하게 통제된 인프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결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금융당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아, 합법적인 사업자만 개입할 수 있군요. 맞아요. 여러분이 예치한 코인과 1대1로 매칭되는 준비 자산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시되고 안전한 신탁기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에는 자금 세탁 방지, 즉 AML과 고객 확인 제도인 KYC라는 거름망이 촘촘하게 작동합니다. 철통 보안이네요. 결국 사용자는 탈중앙화된 코인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자금의 이동은 철저한 국가 감독 체계의 통제망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일본 당국이 노리는 진짜 종착지입니다. 겉으로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혁신을 제공하지만 속은 강철처럼 단단한 통제 시스템을 깔아두는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렇게 일본의 규제 플레이북을 토큰 서비스, 유통이라는 레이어로 쪼개서 살펴보고 또 최근 발표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까지 연결해보니까요. 파편화되어 있던 뉴스들이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다행이네요. 규제의 맥락을 짚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국 토큰의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깔린 레일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 속에서 당장 크립토 지갑을 사용하고 결제 앱을 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즉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내 자산은 안전한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3가지 명확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제안해드립니다. 3가지나 있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자산을 예치해두고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나 크립토 지갑 앱이 관련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했는지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이센스 확인이 필수군요. 네, 화려한 기술력이나 높은 이자율을 막 홍보하더라도 규제 당국에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라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하루아침에 앱스토어에서 내려가고 서비스가 멈출 수 있습니다. 기술력보다 라이센스가 생명줄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온오프램프의 위치와 파트너사 확인입니다. 온오프램프요? 네, 내가 가진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서 코인을 구매하는 바로 그 접점 말입니다. 아, 현실의 돈과 만나는 곳이요? 비유하자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현실 세계로 나가는 출입국 심사대이자 세관 같은 곳이죠. 크립토 생태계 안에서 코인이 움직일 때는 자유롭지만 그것이 현실의 법정화폐와 만나는 교차로는 규제기관의 영순위 타깃이 되는 초크포인트입니다. 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감시 대상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온오프램프 기능
기능을 어떤 파트너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지 또 그 파트너사가 합법적인 금융기관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약하다면요? 이 연결고리가 취약한 앱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현금화가 막혀버려서 자산이 앱 안에 그대로 갇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가 폐쇄되면 꼼짝없이 공항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니까 자금이 현실로 빠져나오는 통로가 규제망 안에 안전하게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겠군요. 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기술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마인드셋 전환이요? 네,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의 사용자 경험이 아무리 훌륭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도요. 네네. 그 유통망을 쥐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 권한을 박탈당하는 순간 그 훌륭한 혁신은 바로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와, 업데이트 권한 박탈이라. 네, 업데이트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안 취약점이 방치되고 최신 OS와 충돌하면서 결국 앱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쓸 수가 없게 되죠. 서비스의 영속상은 토큰 자체의 암호화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유통망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이센스 확인, 온오프 램프의 건전성 파악, 그리고 앱스토어라는 유통 채널의 리스크 인지까지. 당장 제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크립토 관련 앱들부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당장 깐깐하게 필터링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얼마나 많이 탕감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조정되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개인 회생, 파산 전문 신태원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탕감률을 강조하기보다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정리하고 현재 소득 안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합니다. 탕감률이 높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을 낮추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통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채무 문제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소득, 가족 상황, 지출 구조에 따라 해결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태원 법무사 사무소는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가능성과 방향을 안내하고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오래 고민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의 안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나는 기쁘 있는 통찰들을 하나로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코인은 이제 단순한 트레이딩용 가상자산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디지털 현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누가 발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실 세계의 규제 당국이 진짜 주목하는 본체는 바로 어디서 어떤 허가받은 경로를 통해 유통되느냐 이거였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도 좋다. 대신 반드시 국가가 검증한 동등성 기준을 통과하고 허가받은 문지기가 지키는 레일 위에서만 달려라. 이렇게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가까운 미래에 이 흐름은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들어오겠죠. 앞으로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거나 해외의 유력 토큰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할 때 우리는 화려한 토큰의 이름이나 마케팅에 현혹될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이면에 깔린 레일의 설계도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 레일이 규제망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안목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화폐 시대에 나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테니까요. 아주 훌륭한 마무리 정리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곱씹어 볼 만한 생각의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최첨단 탈중앙화 기술이 결국은 스마트폰 앱스토어라는 중앙화된 유통 레이어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현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네, 그 아이러니가 참 인상 깊었죠. 여기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애초에 비트코인과 크립토 기술은 국가 권력이나 거대 금융기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꿈꾸며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자유로 꿈꿨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 디지털 화폐를 일상에서 쓰기 위해 역설적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생태계를 꽉 쥐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라는 극소수 빅테크 기업의 승인 버튼에 목숨줄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이네요. 만약 각국 정부가 이 빅테크 기업들을 지렛대 삼아서 유통망을 쥐고 흔든다면
과연 이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경제의 궁극적인 지배자는 화폐 규제를 만드는 각국의 정부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인의 주머니 속에 있는 유통 스위치를 장악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일까요?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무정보주의적인 자유를 꿈꾸며 탄생한 혁신 기술이 결국 스마트폰 앱 생태계라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독점 구조에 종속되어 버리는 이 모순. 네. 이 기술의 이성과 현실의 규제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아이러니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탈중앙화를 외치며 탄생한 코인이 빅테크의 통제망 아래에 놓인다는 역설. 네. 이 디지털 화폐의 패권을 둘러싸고 국가의 규제와 빅테크의 유통망이 얽히고 설키는 이 치열한 체스 게임은 앞으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죠. 오늘 밤은 이 묵직한 질문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